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뉴저지에서 지난 7개월간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상실한 주민이 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퀸즈 지역에서 만연한 우편물 절도를 조사하기 위해 USPS 감찰관이 16개 우체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기준금리를 5.25에서 5.50%로 동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가 역대급 확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템파에서 출발한 크루즈 여객선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재외동포 지원 강화를 위한 5대 정책 목표와 중점 과제들이 담겼습니다. 지난해 제정된 재외동포 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외교부와 재외동포청, 국조실,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등 11개 부처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12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번에 확정한 기본계획은 2028년까지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입니다. 재외동포청은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왔고 전 세계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이며 재외동포 사회의 대변자를 비전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재외동포 정책 강화, 정체성 함양, 동포 보호 및 지원 강화, 한인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기여 등 5대 정책 목표와 14개 중점 과제, 99개 세부 과제가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을 위해 한국의 정치 경제 발전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해외 위난 상황 시 동포들에게 신속한 구호 등 실질적 지원 제공, 재외동포 및 국내 체류 동포의 생활 현장을 살피는 민생 우선 정책,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해외 민원 서비스 간소화, 온라인 서비스 확대, 휴대전화가 필요 없는 재외동포 인증센터 구축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책위원회에 참가한 민간위원들은 재외동포청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소외된 동포가 없도록 꼼꼼한 계획 추진을 기대했습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대다수의 납세자들이 세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납세자의 3분의 2가 연방소득세가 너무 많다고 대답했습니다. 시카고 대학 해리스 공공정책대학원과 AP 전국 여론조사센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납세자의 3분의 2가 연방소득세로 너무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지방재산세와 주 판매세에 대해서도 10명 중 7명과 6명이 각각 너무 많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번 설문은 성인 1,024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됐는데 연령대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세금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은 젊은 층에 비해 세금이 공정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았고 공화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지지자들보다 세금이 불공평하고 너무 많이 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세금을 잘 사용하고 있다고 신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납세자 4명 중 1명만이 연방소득세, 주판매세 또는 지방재산세를 납부함으로써 상응하는 좋은 혜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연방소득세 납부자 중 절반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 정부 서비스를 덜 받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납부해야 할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해한다고 답한 성인은 3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뉴저지에서 지난 7개월간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상실한 주민이 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가입자 5명 중 1명꼴입니다. 뉴저지주 복지국의 최신 메디케이드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메디케이드에 가입돼 있던 29만 6천여 명이 소득 증가나 타주 이사 등 수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혜택이 종료됐습니다. 주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 심사는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됐는데 전체 가입자의 약 23%에 해당합니다. 주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메디케이드 가입자 약 130만 명 가운데 약 48만 명, 37%는 갱신 승인을 받았고 약 26만 명, 20%는 갱신 심사 중입니다. 또 약 26만 명은 수혜 자격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수혜 자격 박탈은 코로나19 사태 동안 시행된 메디케이드 가입자 유지 의무 조치가 지난해 4월 해제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의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19세 이상 성인의 경우 연방 빈곤선의 138% 이하 소득이면 수혜 자격이 주어지고 임산부는 연방 빈곤선 205%까지,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연방 빈곤선 355%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뉴저지 메디케이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퀸즈 지역에서 우편물 절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USPS 감찰관이 16개 우체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 의원 의원실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우정국 감찰관실이 수개월 전부터 각 우체국에 사전 경고를 했고 해당 우체국에 대해 감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맥 의원실은 퀸즈 지역에서 우체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USPS의 독립기관인 감찰관실은 우편 시스템의 효율성 등을 감독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감찰관실은 조사를 통해 퀸즈 지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우편물 도난에 대응하기 위해 각 우체국이 취한 조치 등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그레이스 맥 의원은 어제 성명에서 우편물 도난의 증가로 퀸즈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감사가 진행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맥 의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USPS가 우리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또 해결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밝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사 대상 우체국은 플러싱, 베이사이드, 엘머스트, 우드사이드 등 퀸즈 지역 16개 우체국이며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는 3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기준금리를 5.25에서 5.50%로 동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에 이은 네 번째 기준금리 동결입니다. 오늘 연준은 올해 들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에 이은 네 번째 기준금리 동결입니다. 연준은 경제활동의 안정적 확장과 일자리 성장의 견고함을 지적하며 물가 상승은 완화됐지만 여전히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위원회는 오랫동안 최대 고용 및 물가 상승률을 2% 목표로 설정해왔다며 목표치로 지속 가능하게 이동하고 있다는 큰 확신을 얻기 전까지는 목표 범위를 축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르면 3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올해 최대 6차례에서 7차례 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릴 것이란 전망이 제기돼 왔습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해 12월 정례회의 직후 긴축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대한 지속적인 진전을 장담할 수 없다며 추가 인상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러 기업들이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빅테크 업계에서 이런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결제 서비스 회사인 페이팔은 올해 전체 직원의 약 9%인 2,500명의 일자리를 줄일 계획입니다. 알렉스 크리스 페이팔 CEO는 직접적인 인원 감축과 올해 채용을 없앰으로써 적정한 회사의 규모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가 회사의 수익성 있는 성장과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증권 거래소 중 하나인 나스닥도 소프트웨어 제공업체 아덴자 인수에 따라 수백 명의 인력 감축을 계획 중입니다. 업무 중복 최소화와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일부 직위를 줄이고 일부 자리는 재배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아마존, 이베이 등 주요 IT 기업들이 직원 감축을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게임 부분에서 약 1,900명, 구글은 기술직과 광고직에서 1,000명 이상을 해고했고 유튜브에서도 100여 개의 일자리를 줄일 계획입니다. 아마존은 스트리밍 및 스튜디오 운영부서 직원 수백 명을 줄였고 이베이는 정규직 인력의 약 9%인 1,000여 명을 해고할 예정입니다. 또 유럽 최대 소프트웨어 회사인 SAP와 온라인 가구 판매 플랫폼 웨이페어도 각각 직원의 7%와 13%를 감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겨울철 불청객이죠. 노로바이러스가 미국 곳곳에서 역대급 확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플로리다주 템파에서 출발한 크루즈 여객선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3일 플로리다주 템파를 출발해 뉴올리언스, 코스멜, 벨리즈시티 등을 거쳐 12일 다시 템파로 돌아오는 일정의 크루즈 여객선 셀러브리티 컨스틸레이션에서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대거 발생했습니다. 해당 여객선에 타고 있던 승객은 2,056명, 승무원은 948명이었는데 100명 가까운 승객과 승무원이 노로바이러스 증상을 보였고 일부에서는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올해 들어 크루즈선에서 첫 노로바이러스 발병 사례입니다. 업체는 운행 중 매뉴얼에 따라 유증상 승객과 승무원들을 격리하고 대변 검체 수집, 청소 및 소독 절차 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와 샌디에이고 지역에서도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산세의 주범으로 멕시코산 굴을 주요 원인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청은 멕시코의 소노라와 바흐 캘리포니아주에서 생산된 특정 굴이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됐을 가능성을 공지하고 제품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물이나 어패류뿐만 아니라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에는 100인치 이상의 역대급 폭설이 내리면서 각종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남은 겨울 동안 눈이 더 내리면 사상 최고 기록을 깰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USA 투데이와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알래스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폭설이 내리며 기록적인 133인치의 적설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적설량이 100인치를 넘어선 9번째 겨울이 됐고 지난해 100인치를 넘은 후 연속으로 이를 넘은 것은 역사상 2번째입니다. 폭설로 인해 현재까지 상업용 건물 3곳의 옥상이 무너졌고 학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처럼 6일간 원격 학습으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앵커리지 지역은 올해 겨울 이미 총 104인치가 넘는 눈이 측정돼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앵커리지의 최저기온은 섭씨 영하 29도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남은 겨울 동안 눈이 적게 내린다고 해도 올겨울은 눈이 많이 내린 상위 5위 안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에서 2012년 겨울에 134.5인치가 최고 기록인데 올해는 이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 공무원들은 약 500개에서 1000개의 건물이 붕괴 위험에 있다고 경고하고 주민들에게 지붕의 눈을 제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앵커리지 등을 제외하고 다른 알래스카 지역은 사상 최고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평균으로 하면 28일과 29일은 4년 만에 주 전체에서 가장 추운 날로 기록됐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북한이 새해 들어 연이어 무력 도발에 나서는 가운데 전쟁 위험을 경고하는 분석이 또 나왔습니다. 수미테리 미 윌슨 센터 아시아 국장은 어제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이스에 보낸 기고에서 북한이 공격적 발언과 군사적 도발을 강화하고 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이런 저강도 도발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테리 국장은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정권을 지키고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한국과 미국에 대한 임박한 공격을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라며 김 위원장이 전쟁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수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며 복잡한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는 걸 막을 수 있는 가드레일은 거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스탠더드&푸어스 다우존스 인덱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미국의 코어 로직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2% 하락했습니다. 이 지수가 하락한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5.4% 상승해 1년 전과 비교해선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20개 주요 도시들의 평균 집값 추세를 측정하는 이 지수는 전월 대비 기준으로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하락했다가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주택대출 금리 상승에 주택 구매 수요가 줄어든 게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브라이언 룩 S&P 다우존스 인덱스 수석은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평균 8% 수준으로 치솟아 집값이 하락했다면서도 금리가 그 뒤로 1% 넘게 하락하면서 지난해 연간 주택가격의 추가 상승을 뒷받침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어제 본회의 재의결을 통해 경찰 검문보고 강화 조례안 및 뉴욕시 교도소 독방 감금 금지에 대한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의 거부권을 무효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경은 검문 대상의 인종, 성별, 연령과 검문 사유 및 횟수, 검문 시 위력 사용 여부 등 세부 정보를 문서로 작성해 보고하고 NYPD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경찰이 서류 작성에 시간을 낭비하면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게 아담스 시장의 입장인데 에이드리언 아담스 시의회 의장은 이에 대해 잘못된 인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20일 시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된 교도소 독방 감금 금지 조례안에 대한 아담스 시장의 거부권 역시 이날 무효화됐습니다. 뉴저지 턴파이크 교통공사 이사회가 어제 뉴저지 턴파이크와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 통행료 3% 인상 등이 포함된 2024년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통행료 인상은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당초 통행료 3% 인상 등이 포함된 뉴저지 턴파이크 교통공사 예산안은 지난해 10월 25일 이사회에서 승인됐지만 하루 만인 26일에 머피 주지사는 통행료 인상 정당성이 불충분하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당시 머피 주지사의 결정은 뉴저지주 상하원 의원 120명을 뽑는 11월 7일 본선거를 불과 12일 앞두고 이뤄져 성난 민심을 의식한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머피 주지사는 선거가 끝난 뒤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아 동일한 내용의 통행료 인상에 대해 찬성 쪽으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흐린 가운데 저녁부터는 적지만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6도, 섭씨 8도, 밤 최저 기온은 39도, 섭씨 4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토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